네, 와, 자리가 꽉 찼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교육 대기획 다큐멘터리 교실 이데아 교육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학능력시험을 본격 대해부하고 한국에 너무나 뿌리 깊게 고착돼 있는 객관식 상대평가 위주의 입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분석해 봅니다. 이 방편으로 교육개혁의 롤모델로 국내에 도입된 IB,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전국 지상파 방송 최초로 본격 조명할 예정입니다. 국내 석학과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정말 총출동해서 교육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와는 또 별개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심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능, IB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니까요. 현장에서도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 연사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제 옆에 계신 조지은 옥스퍼드대 언어학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은 교수님은 옥스퍼드대 학부 입학 처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대한민국 영어 학습 문제에 대해 많은 해안과 해법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선진적인 명문대 대입 전형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전문가십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정 교수님은 총장 시절에 서울대 IB 평가 시스템 및 교원 양성 연구를 추진하셨습니다. 또한 사범대 교원 양성 혁신센터의 수석을 마련하셨고요.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많은 관심을 쏟는 교육 전문가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혜정 교육과학혁신연구소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소장님은요, 정말 IB의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공교육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고요. IB 한국어판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수능 제도를 거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수능 세대고 거쳐왔는데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던 기억만 강렬하게 남았는데 많이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무리 교육이 개편이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이제 IB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이혜정 소장님께서 우리 수능 제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수능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잘 길렀는지를 평가하는 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보면 워딩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 다 써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다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잘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처럼 써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이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나 이런 데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평가되지 않는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시험은 뭐를 보든 간에 일단 그것이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로 온 나라가 뒤집히는 이런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대에서는 누가 E+를 받는가라는 책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의 목표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말씀 관점을 그대로 따를수록 학점이 높은 사람을 기르겠다라고 목표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목표도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자료 같은 데 보면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서울대에서 학점별로 학생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내 관점을 포기하고 교수님의 관점을 그대로 따를수록 학점이 높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 할수록 학점이 낮은 그런 패턴이 전 전공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왜 서울대 목표는 훌륭한데 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라는 이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왜 대학 내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었고, 이런 것에서 왜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국가교육과정도 그러지? 그런 궁금증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그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평가해서 기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의 한 방법론으로 IB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IB는 우리 국가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더 잘 제대로 달성하고 기르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국가교육과정의 전체 수능과 내신의 평가 패러다임을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 그 평가에 대한 혁신의 논의가 이렇게 촉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관점을 포기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은 교수님에게 특히 또 우리가 한국이 영어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이 이 또한 객관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는 한국의 지금 영어 교육 특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제가 이제 저는 언어 교육, 언어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심리 어떻게 배우는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문제점을 생각했던 것은 그 Foreign Language Anxiety라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 울렁증. 아이들 유아부터 해서 성인까지 영어 울렁증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패러독스예요. 영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아주 어릴 적부터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다고 영어를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고 FLA, 그 앵사이티만 매우 높고 가족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는 툴이거든요. 언어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영어 수능에서 100점을 맞지만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라이팅이나 뭐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거는 또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저도 사실 이렇게 수능 시대 영어를 배웠지만 이런 영어 교육으로 참 정말 의미가 그 효과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동시에 많은 사람 아이들에게 울렁증이나 두려움증을 많이 주는 저는 정말 행복한 영어 교육 효과적인 것 첫 번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말문이 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문이 트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 이런 교육 그리고 정말 쓸 수 있는 영어 교육. 제가 옥스퍼드에서 있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옥스퍼드 학생들이 인문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학 계열이 아니면 최소한 2주일에 하나씩은 에세이를 써서 내는 연습을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끝까지 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어, 행복한 영어, 이런 영어를 우리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거 여기에 굉장히 제가 문제의식도 많이 들고 또 제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정말 뭐 한국식 교육을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죠. 저 또한 아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말문이 잘 나오지 않는 제가 외국인 남편과 사는데 영어가 잘 나오지 않는 지금도 영어 울렁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세정 이제 총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물리학 전문가시고 또 서울대를 이끄시면서 특히나 수학 과학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 의식을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학 교육 과학의 방식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나요? 이제 입시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제 아는 지식이 많은 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제는 지식은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가 남하고 다르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빨리 토해내는 그런 걸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하고 관계없는 걸 시험을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사람들이 아직도 수능에 그 객관식 위주의 수능에 그냥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같이 이 출세하는 방법 같이 돼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앞으로 생활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입시는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정성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대학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이 주관식을 채점하고 누가 그 주관적인 데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객관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 채점하면 그게 제일 그 공정할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수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오지선다로 내려 그러면 아는 지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식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공정성이라는 게 과연 이걸로 공정성이 유지가 되나?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학생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 거가 하나 문제고, 커다란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문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정시하고 수시가 있는데, 정시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강남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서울 애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재수생이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 번 연습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학생들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기의 잠재적 능력에 따라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제일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있는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소위 이제 학원이죠, 학원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중요해라고 계속 가르쳐 주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서울대학에서 입시를 해보면 수능에서 또 오르는 학생들은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재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잘하는 애들이 보는 그런 시험은 점수가 나쁘고요. 못하는 애들이 많이 보는 시험은 점수가 높게 나오기 쉽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대에서 아직도 중요한 그 과는 컴퓨터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데인데, 거기는 당연히 물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물리를 안 하고 들어옵니다. 물리 보는 애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애들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학이 심지어 물리과 하는 학생도 안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점수를 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이 그동안에 이제 과학이 수능, 과학 1하고 과학 2가 있는데요. 과학 1은 좀 기본적인 거고, 과학 2는 좀 더 전문적인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입시에서 과학 2를 한 과목 꼭 보라고 강요를 했거든요. 그 리퀘어먼트였는데, 보는 학생이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은 5천 명도 안 됩니다. 물리 같으면. 그리고 뽑는 학생이 3천 몇백 명인데, 그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총장을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조건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너무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과목 간의 편차, 이런 것도 일단은 보는 시험 자체의 이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과목 간 편차도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제 그래서 수능에 지금 입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능 평가가 지금 그 상대 평가, 객관식 문제지 않습니까? 주로 이에 대해서 이런 상대 평가, 객관식 문제 형식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의 성장 과정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객관식 선다형 시험 문제의 그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력을 측정한다 수준을 넘어서 시험 문제의 형태를, 그 수능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서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이잖아요.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적절함이 뭘 수 있는지, 뭐여야 하는지를 생각을, 그거를 논리력을 길러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해놓은 적절함을 맞추는 거고, 이런 식의 시험 문제에서의 문제점은 질문의 깊이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5개의 보기가 얼마나 다 비슷비슷하게 답 같으냐에 의해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변별해내는 능력에 고득점으로 보상해주는 체제가 지금 현재 객관식 선다형 체제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그리고 그냥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 생각, 그거를
학교를 마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제, 내 관심사, 내 아젠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교육에서 차단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저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유리한 거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평가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물리 같은 과목을 선택을 안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랍어가 개설된 학교가 정말 손꼽을 한두 학교밖에 없는데 아랍어가 전국 수험생의 68%가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이러면 성적이 그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의 어마어마한 그 문제점인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혹은 내 전공과 적합한 이런 그 과목을 듣는 것에 이게 유불리를 따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에 적합한 과목을 듣지 못하고 아랍에서 무지하게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국에서 68%나 되는 수험생이 막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상대평가이고, 그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옆에 있는 애가 밤에 공부 안 하고 잤다 그러면 내심 안심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배제와 배타와 왕따와 학폭이 이게 이제 저는 유도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진영 간에는 이제 극심한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국가 간으로 나아가서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오히려 야기하고 조장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은 끝내 야만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성과 멀리된. 그래서 그런 어떤 상대평가와 객관식 선다형 평가 자체가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지은 교수님에게 또 여쭙고 싶어요. 한국은 객관식 상대평가를 운영하지만 이건 매우 좀 한국적인 지금 입시 제도고, 다른 나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옥스퍼드 대학 입학처장도 역임하셨고 지금도 입학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 그냥 전반적인 과정과 뭐 그런 눈 다 궁금한데요. 네. 뭐 제가 옥스퍼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옥스퍼드에서는 먼저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그 자기소개서도 내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내신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내고 하는데, 그 인터뷰라는 새로운 그런 하나의 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학생들을 하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권의 그 책을 읽고 그거를 요약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읽고 그 한 권의 한 줄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육이 좀 답답한 부분은 맞고 틀린 게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knowledge rich한, 그러니까 지식 전달 그런 게 아니면, 커리큘럼이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틀릴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맞고 틀리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틀리는 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고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맞고 틀리는 게 별로 없고요. 오지선다에서 안 되는 그 10%가 사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뭔가 틀려볼 수 있는 용기, 틀려도 되는 용기, 그리고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특히 굉장히 포머티브한 그 years, 그러니까 어린 대학에 오기 전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틀려보고 새로운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릴 적부터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만들어진 루트에 길들여지는 교육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옥스퍼드에서 정말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학생들, 이런 우리가 사지선다 멀티플 초이스로는 보통 평균의 학생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상상하는 학생들, 이 10%를 찾아내기가 없거든요. 이 5%를. 근데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책을 자기소개서에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읽어봤냐 안 읽어봤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개진할 수 있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는 많이 공부를 해온 그런 학생들보다 앞으로 얘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아 얘는 이렇게 커갈 수 있는 학생이구나. 사실 대학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보고요. 그래서 이만큼 해왔다는 거에 별로 그렇게 임프레시브 되지 않아요. 뭐 그래 이만큼 했냐. 근데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싹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언어 교육에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근데 가장 적합한 그 하나를 찾는 일은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주 잘해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실시간 번역도 해주고 그런 트레이닝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아이들도 다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 상상의 날개를 피고 정말 그런 컴프리헨시브한 널리지가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툴박스가 있으면 그 툴은요. 그거를 사용해야지 자기 거가 되는 거지 툴을 그냥 모셔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영어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만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 이런 오지선다 이런 식의 시험 베이스된 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으로 생각하면 프리테스트를 넘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프리테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고 포스트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프리테스트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변별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영어 시험을 잘 봐도 영어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글을 쓸 줄을 몰라요. 글을 쓰고 표현할 줄을 모르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 자체를 당장 이렇게 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수능이나 이런 시험 자체를 어떻게 보면 프리테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프리테스트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님들은 옥스퍼드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앞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도 변별력 아이들이 많을 때 가능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했던 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항상 그 인터뷰에 대한 혹은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네.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민감하고 객관식이 공정하다라는 아까 다른 분의 표현에 의하면 신화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옥스퍼드의 그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인터뷰 비중이 굉장히 높나요?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이렇게 설마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리테스트 레벨은 다 거치고 그거로는 이제 변별할 수 없는 다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93점과 94점을 가름해서 94점을 뽑고 93점을 안 뽑고가 아니고 90점이 넘은 애들은 다 같은 선상에서 보고 그 아이들과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죠. 93점과 94점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90점이 넘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영국하고 다른 점입니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객관식 선다 문제가 많다, 객관식 상대평가 문제 많다가 다 교육학자들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창의성 그런 걸 다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의 이 교육 목표도 다 하게 돼 있고 당연히 그게 교육적으로 안다고 좋다고 아는데 왜 그게 실질 임플리멘트가 안 되느냐. 그걸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 입시가 마치 신분제도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면 자기가 좋은 신분이 되는 거고 통과 못하면 신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1점 차이가 내가 쟤보다 점수가 좋았는데 인터뷰 점수 떨어졌어. 그러면 인터뷰 기준이 뭐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는 그 수많은 인재 중에서 제일 창의성 인재를 뽑는 게 입시 목표일 텐데 서울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썽 안 나는 게 입시 목표입니다. 혹시 그렇게 그런 학생을 뽑았다 그러면 나중에 네 기준이 뭐야, 원칙이 뭐야 이런 거 나오면 뭐 우리가 인터뷰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인터뷰한 사람들이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러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로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대 평가하고 이 객관식이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책을 하셨는데 한국의 입시제도 교육제도인가 신분제도인가라는 제 제목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거는 이 신분제도에 걸리는 거죠. 우리 학생이 제 아들이 딸이 왜 떨어졌나? 그때 그걸 객관적인 기준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아니 인터뷰했는데 창의성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창의성인데 이러고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 말썽이 안 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사람들이 교육학자나 그거 다 알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안 바꾸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 수업 시간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틀리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피사라고 왜 중고등학생들의 그 국제 학업 능력을 보는 시험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수학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높아요 점수는. 근데 자신감을 보면 거의 꼴찌예요. 중고등학교 교육의 공부라는 게 실수하기 싫고 떨어지기 싫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럼 대학교 들어오면 일단 좀 놀고 싶고 뭐 이렇게 돼서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이것이 선진 외국 대학에 비해서 훨씬 적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그대로 여태까지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 터지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사 이런 데서 정말 애들이 싫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최고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요. 이 신입생들을. 한 30%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그중에 10% 정도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도 안 나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그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그럼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교육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럼 애도 낳지 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도 굉장히 저출산을 왜 애를 안 낳냐고 설문조사하면 첫 번째가 주거 문제고 두 번째가 사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면 우리나라가 소멸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방금 총장님이 뭐 이제 학생들 뽑을 때 말썽 안 나게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목표라고 한 것처럼 아까 일부에서 현지 교사 분의 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역시 오류가 안 나게 하는 거, 문제가 안 나게 하는 거, 어떻게 문제를 창의적으로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불만이 없게, 잡음이 없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춘다고 했던 게 굉장히 슬펐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여기 조금 하면 덧붙여서 총장님 말씀하신 거 그 Foreign Language Anxiety, 외국어 우울증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한국 아이들이 제일 높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제일 투자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굉장히 큰, 아이들이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데 Foreign Language Anxiety 세계적으로 제일 높고 부모님들도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되시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반드시 조치를 취해서,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높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걸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거 너무나 많은 게 정말 변별력,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가려고 막 그 부모님들 막 열심히 학생들, 저는 사당오락 세대인데요. 뭐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무릎 떠들 이런 거 막 주입을 막 듣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영국 애들은 그렇게 옥스퍼드에 오려고 목숨 걸질 않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교육의 문화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러면 한국에서 그 신분제 말씀하신 게 너무 또 저도 와닿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끼리만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글로벌 사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여기서만 살고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모빌리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복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면 왜 안 그러면은 영어 쓰기를 뭐로 해요? 한국 사람들끼리 쓰는데 별로 영어는 그냥 도구적인 걸로 끝날 표현 뭐로 영어 공부를 뭐로 해요? 한국 사람들까지 쓰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인재들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냐? 그러면 이 우리의 요즘같이 그 K가 굉장히 큰 컬처럴 문화적인 힘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행복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서 정말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 그러면은 서울대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면 그럼 끝나고 나면 인생에 그리고 나서 뭐 시험을 잘 봐서 취직 그러면 그 후에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멘탈리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 그러려면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장 잘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거는 써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딸딸 암기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써봐야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부모님,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 모두 선생님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과 또 저기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서울대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전 언론에서 막 서울대 뭔가 내부 고발한 것처럼 저를 막 그냥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오세정 총장님께서는 당시 자연대 학장님이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일 최초로 사실 저 말이 맞지 않냐, 왜 교수들이 침묵하고 있느냐라는 공개적인 글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본부에서 저는 사실 물리학자거든요. 관심이 있나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위 말하는 그 수능 선다형 문제를 시험 굉장히 잘 푼 사람입니다. 그러셨겠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예비고사 1등 했어요. 우리 제가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제일 잘 본 사람이에요. 그 학년에서. 그리고 대학도 잘 성적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대학 박사 과정을 할 때 1학년 대학원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소위 퀄리파잉 자격시험이라고 우리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에서 그 뭐 중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제가 1등을 했어요. 미국 선거증에서.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라는 걸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로 들어가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학년에 저 학년에 2명이 어떤 교수한테 같이 갔는데 한 명은 밤낮 저보다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밤낮 저한테 와서 숙제도 풀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학생이에요. 근데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교수님이 처음부터 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거가 재밌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한번 논문 읽어보고 어떤 분야가 하는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나는 계속 만나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냥 자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계속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학생은. 한 6개월 지나고 가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가 내도 계속 야단 맞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야단 맞다가 6개월 지나니까 선생님이 할만하네 그거 한번 해보자. 근데 난 6개월 지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년을 걸려서야 겨우 이제 이런 거 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거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자기네들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교수가 돼서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하시는 분이 하나 또 어떻게 뭐 이 한국교회에서 책을 썼는데 저보다 한 20년 후배더라고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2, 3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잘 왔잖아. 그럼 우리 교육 잘하잖아.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게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 서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거에는 서울대만 들어오면 인생이 다 펴진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들어와도 이과 학생들은 뭐 대기업에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한 5년 안에 나옵니다. 잘 안 맞아가지고. 문과 학생들은 3분의 1이나 절반이 자기 원하는 직장을 못 얻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기업은 굉장히 이 첨단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우리가 기르는 인재들은 그게 아니고 서울대학에 들어온 애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죠. 자, 이게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업은 변하고 있고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입시 제도는 20년 전이건 40년 전이건 정말 변함이 없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뭐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방향성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육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육에서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세 분의 이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을 전 국민이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하는 그 교육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는 교육이잖아요. 선진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를 해서 그대로 토해내는 것, 정확하게 토해내는 걸로도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산업 구조였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는 그런 산업 구조들이 이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로 다 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더 이상 그런 똑같은 교육으로는 경제 성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가 이미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선진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만 하는 그런 교육을 넘어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아젠다, 내 스스로의 어떤 테마를 구성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꺼내는 교육은 지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식을 얼마나 유형을 꼬고 또 꼬는 킬러 문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맞추는지로 변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막자라는 거지,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를 합니다. IB에서도 다. 그런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웠으면,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배우면 그것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유형 문제집들을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IB에서는 그런 유형 문제집을 푸는 그 시간에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실생활에 나의 관심사와 연계지어서 10몇 페이지짜리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기말 과제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애들은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수학을 최상위권이었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 교육에도 100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IB에서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100점 레벨이 있을 거고 50점 레벨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의 50점 레벨은 어쨌건 교사의 생각, 저자의 생각, 교과서 뭐 문제집 뒤에 정답의 생각, 그거 50점인 거고, IB에서의 50점은 아까 얘기한 그런 내 주제, 내 관심사, 내 아젠다, 내 생각 50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완성도 있게 논리적 정연성이 있게끔 그렇게 하면 점수가 높은 거고, 조금 그게 좀 부실하면 점수가 낮긴 하겠지만, 근데 낮은 아이들조차도 내 생각, 내 주제, 내 아젠다에 50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종류의 그런 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수능 평가위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경험 좀 한번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창피한 경험이긴 한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그때 학력고사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번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리 출제위원으로, 교수로. 근데 이제 이 학력고사 문제를 내면 그 담당 그 과목의 교수가 문제를 내면 교사가 들어와서 풀고, 그 다음에는 그 교수들한테 보여주면서 검토를 해요. 혹시 문제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영어나 뭐 사회 같은 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OHP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뭐 이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하냐면 물리하고 화학 시험 문제를 내라고 들어가면 교수 보고 풀려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저보고 이제 풀라고 그랬어요. 풀었죠. 그때 젊을 때요 그때는. 근데 시간 내에는 반도 못 풀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마음대로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그래도 다 못 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학이라는 게 지금 이 수능의 지금 수학이 원리를 생각해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문제 유형을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는 이런 공식을 내야 돼 하고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빨리 푸는 거죠. 그거를 그 시간 내에 다 만든다는 건 정말 초인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요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원리부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물리과 교수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다른 교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수학과 교수들은 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문제인가. 정말 요령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수능의 방식이 아닌가, 공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영어 수능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영어, 요령만 잘하면 하는 영어. 총장님이 수학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언어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결국은 요령 가르치기로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육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산을 우리가 문제의식은 있지만 금방 이렇게 고치거나 하긴 어렵겠죠.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문제집을 풀잖아요. 뭐 많은 문제집, 저도 문제집 세대예요. 문제집을 뭐 2권, 3개, 문제집 4권 풀면 1등하고 문제집 안 풀면 이런 거. 네, 영어도 언어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영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집 훈련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집 훈련을 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문제집을 이렇게 풀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정말 쓸 수 있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써보게 하는 훈련이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이게 당장 아이비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훈련, 쓸 수 있는 훈련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그런 쓰기 노트로의 전환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디어 노트라는 걸 써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많은 논문을 읽고 책을 읽는데 동의하지 않는 논문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는 저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 다 읽고 나서 논문은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책은 너무 많고요. 이거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이 내 머리에 남아 있으면 그거는 됐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을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 뭔가 어떤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나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집 훈련, 어린애들, 꼬맹이들 문제집 풀게 하는 거, 우리는 문제집으로 인한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집보다 정말 이런 백지를 주고 쓸 수 있고 그런 훈련,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노트.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쓴 아이디어 노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쓰고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노트, 백지를 주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문제집보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 딸아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학교에서 즐거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이 없는 교육을 받았어요. 문제집이 없고 문제집에 대해서 문제집이 없고 대신에 쓰고 읽고 보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 교육이죠. 표현 교육을 하고 나서 문제집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요령, 택틱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집 교육이 주가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문제집 교육은 접어두고 읽고 쓰고 표현하고, 네. 그게 옥스퍼드에서도 실제로 하는 교육인 거죠.
대학생들도 많이 쓰고 많이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저하고 되게 맞았어요. 저도 이 아이디어 노트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이 옥스퍼드 아이들도 다 이렇게 MT 그 노트를 갖고 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림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하는 게 아니고 독후감에 대한 우린 아이디어가 굉장히 커요. 독후감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요약하고 분석하고 또 그들의 어떤 제3자 입장에서 하고 제3자 입장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은 나의 입장을 먼저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저희가 지금 대화 중에 계속 아이비 이야기 나왔는데 뭐 관객들 분들 중에 아이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비가 뭐지? 지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소장님, 아이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비가 왜 시작이 됐고 조금 뭐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에 아이비가 어떻게 뭐 도입이 됐는지 현황 정도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IB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1808년도 나폴레옹 시대부터 생겼고 프랑스 내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시험이라 77만 명 정도가 시험 본 그런 시험이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철학이 필수인 그런 시험이고 20점 만점이고요.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1968년도에 스위스에서 UN 주재원들 자녀들이 거기서 주재를 하다 보니까 본국에 있는 대입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근데 그게 여러 나라잖아요. UN이라는 게 여러 나라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대입 시험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 대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1968년도에 처음인 거예요. 그다음에 중학교 프로그램은 94년도에 생겼고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97년도에 생겼고 직업교육학교 프로그램이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IB는 이제 1968년도에 50년 넘은 좀 역사가 있고 45점이 만점이고 철학이 선택인 그러니까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불어로 되는 거고 IB는 처음부터 UN 주재원들 자녀로 하다 보니까 UN의 공식 언어가 영어브로 스페인어였어요. 그래서 IB도 영어브로 스페인어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번역이 된 게 2002년도에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독일 교사들은 영어 연수를 100%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연수까지 자국어화가 된 최초가 2013년도에 일본어화입니다. 근데 일본어화가 되고 나서 아랍어권과 중국어권이 발끈했대요. 거기가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일본어를 먼저 해줬냐? 일본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모든 국제기구에 어마어마하게 기부금을 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부금을 넉넉하게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협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번역의 작업을 이제 협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어화하고 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중국어나 아랍어가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그거를 해야지 정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어화가 된 거예요. 아직 중국어, 아랍어가 안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안 됐는데 2019년도에 한국어가 처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의 확장성이 우리나라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인구도 적고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게 그 IB는 태생적으로 UN 주재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 나라가 이게 전쟁 끝난 후에 만난 나라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의 외교관들의 사이는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별로 안 좋대요. 전쟁을 치른다라는 감정이라는 게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수많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IB의 그 미션에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고 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겠다라는 게 미션에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답안에도 어떤 주장을 했느냐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했든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연하게 완성도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로 평가를 하는 그런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따끈따끈
따끈따끈한 머리를 가진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IB 학생들에게 수능 시험 봐보게 하고 수능 시험 본 애들한테 IB 시험 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 매경이랑 충남교육청이랑 카이스트랑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그 따끈따끈한 머리를 가진 IB 학생들 중에서 캠브리지 공대에 합격한 애가 우리나라 수능 수학을 봤는데 반타작이었어요. 근데 캠브리지 공대는요 엄청 수학 실력을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수학의 역량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걔가 수학 반타작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뭐냐면 일단 시간 내에 다 못 풀었어요. 그 다음에 IB는 계산기를 자유자재로 쓰게 합니다. 근데 계산기를 이런 그 핸드폰 계산기 같이 간단한 게 아니라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그래프 3차원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써서 그 너머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은 다 계산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 훈련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애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평가하고 있는가, 수학에서도 영어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뭘 평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들어간 거 빼달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빼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문학 작품은 통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과서에 들어가려면 잘라서 지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지문을 잘라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밑줄 긋고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저자의 의도를 끊임없이 맞추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설가 김영하 씨가 계속 얘기하기를 소설가 저자들은 의도를 숨겨놓지 않습니다. 1000명의 독자가 읽으면 1000개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지 왜 저자가 숨겨놓지도 않은 저자의 글쓴이의 의도를 계속 맞추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작품을 교과서에서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IB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2가지를 들고 2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쓴이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2시간 동안 써내는 논리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의 시험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2배로 주면은 석차가 바뀔걸요? 근데 2배로 줬을 때 석차가 바뀐다고 해서 걔네들이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 내에 그 초치기를 못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대단합니다. 막 만점도 받고 1등급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수능에서.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중국의 서커스 하는 애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짠하잖아요.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애들이 대단은 한데 약간 중국의 서커스 애들 잘하는 대단한 것처럼 그 짠함.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게 이게 정말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IB가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또 그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에서 IB를 공교육화, 한국어화해서 공교육에 도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2018년 1월서부터 꼬박 18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2019년 7월에 제주 교육감님과 저희 대구 교육감님이 동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한국어화 하는 거에.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극 진보 교육감과 극 보수 교육감이 동시에 사인을 하셔서 우리나라는 사인을 하는 순간서부터 이미 진영 논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에 교육감 선거 때 KBS 교육감 선거 개표방송 해설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달 전에 의뢰를 받고 모든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과 유세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국의 57명의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17분이
아이비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건 진영 논리를 넘어서 굉장히 많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처음에 2019년도에는 제주와 대구가 동시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후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전남, 전북해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비를 도입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비 디렉터 제너럴께서, 전 세계를 관장하시는 디렉터 제너럴께서 최초로 방한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오세정 총장님께서 서울대 총장이셔가지고 같이 대담을 하시고, 또 오세정 총장님께서 같이 아이비 그런 심포지움에서 같이 아이비 디렉터 제너럴과 같이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아이비가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시사점을 얻을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총장님은 그럼 아이비 교육의 어떤 점에 그렇게 끌리셨던 걸까요? 아이비에 대해서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적 교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교육은 국적을 맞게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까지도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표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에 다 모두 이 도입을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상대평가, 이게 우리 이 교육의 제일 큰 문제인데, 아이비는 절대평가를 하고 논술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이비가 충분히 이 얼터너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생각하시겠고,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채점이 너무 공정하지 않지 않냐, 누가 채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뀐다,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주관식이라 그래도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면접을 해보면 서울대학에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5팀이 합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5팀이 그러니까 3명씩 교수가 들어가서 한 학생은 5군데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점수가 나온 걸 보면 5팀이 거의 비슷해요. 코릴레이션은. 물론 이 절대값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다는 건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비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혜정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이제 테스트가 되는 그런 답안지를 집어넣어서 어떤 채점자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한다. 그럼 테스트하는 문제 시험지가 다르면 이제 채점자를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객관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AI가 하게 되면 좀 더 객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0.1점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차이 나는 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0.1점 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혜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시간을 2배로 주면 점수가 바뀌잖아요. 그 객관성이 바뀐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 조건 하에서 다 거기에 또 학생이 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점수가 좋은 거고, 아니면 아무리 객관식 선다이라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입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제도를 바꿔도 70%의 학생들은 같은 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에서 제일 좋은 학생들 뽑는다 그러는데,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수시도 보고 수능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도를 바꾸든 간에 정말 능력 있는 애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점수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능이나 이런 거가 참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인재를 뽑았는데,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잘 키웠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혜정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필요했던 인재들은 정말 지식이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이 인재상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더 큰 문제인데 아무리 똑같은 애들을 뽑는다고 해도 그 애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방향으로 준비를 시키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인데 얘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불안해져요. 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냐? 정말 제대로 하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약간의 그 언서티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 공정성이라는 건 어떤 제도를 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이 정도의 공정성이 있으면 우리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어느 정권도 어느 이 교육 세력도 그렇게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저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교육률이 높다고 계시는데 실제로 높죠 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애가 대학 들어가면 그럼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육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정말 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가 다 이게 이 입시제도라는 게 교육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공정성 제도라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공정성 그 약간의 그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허용할 거냐. 그걸 다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는 이제 아까 이 옥스포드 대학에 꼭 목숨 걸고 거기까지 한다는데 그거는 다른 대학을 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 좋은 대학을 가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서 대기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바뀌니까 사회가 양극화돼가지고 거기 들어간 그 정말 길목이 좀 터지는 거죠. 이걸 좀 넓혀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의 에러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이게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제가 막 아이비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니고요. 오늘 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객관식과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여기에서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나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비는 하나의 그 좋은 옵션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좋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아이비를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옥스포드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A-레벨 수능 같은 그런 오는 학생들도 있고. 미국에서 SAT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제가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아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아이비도 늘어나고 있고 그 요즘에 그 영국 안에서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A-레벨 이런 경우에도 보면 뭐 그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에세이를 내는 그런 과목이에요.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아이들이 주관식의 세상에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사실 객관식이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식의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인공지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제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공정한 변별력을 주관식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비 말씀드리면 아이비로 오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입학처장을 할 때만 해도 아이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 학생이 이 아이비 점수면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하면서 저도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아이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쨌든 한국에서 네. 공부를 하셨고 네. 또 영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그러니까 양 나라의 교육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교수님 느끼시기에 두 나라의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뭐 그런 방향 어떻게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전반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또 저는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교육에서 이제 약간 좀 어린 학생들을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키워드는 자기 아이들이 자기주도형 아이들이 되는 게 목표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마 주도가 되면 자기 주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주도와 자기 주도는 반비례한다. 제가 건강한 무관심이란 말을 쓰는데 조금 이렇게 놔두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상상하고 놔두면 커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쿨하게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한 무관심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식의 교육의 아까 그 어떤 평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포상으로는 이 아이비를 하나 아니면 수능을 하나 아마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나 잘하는 학생들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의 5% 학생, 그러니까 기존의 객관식으로 평가가 안 되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들은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이게 그냥 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감을 줘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애야.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국에 저희 아이들 보잖아요. 성적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몇 점인 것도 없고 몇 등인 것도 없고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돼요. 잘하고 있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정도예요. 저희 아이들 성적표 보면 그건데 잘하고 있다 좋잖아요. 메시지도 아주 더 잘하고 있다 그것도 좋잖아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좋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뭐 조금 노력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 5%의 정말 똑똑한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길을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웬만한 자존감이 없으면 버텨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사실 제가 이런 말도 책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도대체 뭐지?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애 1등이 있죠. 1등부터 쫙. 그 평균이 높은 애들이잖아요. 평균 해보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평균 교육, 평균이 높은 애가 1등을 하는 그런 교육. 이거는 영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인데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게 95점이에요. 전부 그럼 95점 1등을 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예요. 어떤 애는 이제 수학 하나 100점을 맞았어요. 나머지 50점대예요. 그럼 걔는 공부 못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이런 우리는 그거 애들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너 공부 잘하네, 너 공부도 못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5%의 기회가 있고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 정말 가능성 있는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95점 맞은 전체적으로 95점 맞은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특권층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묻어가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서 보면 그게 없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전체적으로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문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저희 남편이 영국 사람인데 상대방 친구를 학창 시절에 경쟁자로 여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 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경쟁의 연속이고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얘보다 내가 잘해야 좋은 점수, 좋은 등수를 얻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컸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말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해외 대학을 가냐. 아이비를 우리가 한국어화해서 한국어화를 한다는 건 시험 문제만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교원 연수도 한국어로 이루어져야 되고 채점관을 양성하는 것도 한국어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아이비 대입 시험을 봤는데 한국어로 본 그 대입 시험의 결과의 점수가 영어판 아이비와 뭐 독일어판 아이비와 불어판 아이비와 동일한 점수로 서울대나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인정할 수 있는 퀄리티 컨트롤까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아이비를 한국어화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근데 아이비는 우리가 그거를 한국어화하는 계약을 막 협상하고 할 때 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걸 자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힘은, 깊이 있는 사고는 모국어로 생각할 때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국어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 과목이 국영수 사탐 가탐 예술 그다음에 TOK EE 카스 해가지고 9개 영역을 전부 다 한국어화를 하는데 단 2과목은 수업은 한국어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험을 꼭 영어로 봐야 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영어로 보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영어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영어 시험을 한국말로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른 것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한국 영어 시험을 옥스퍼드 친구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영어로 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영어로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시어터 과목, 연극, 영어 연극 이런 거를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다. 영어 연극은 영어 대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또 학생이 직접 영어를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무대에 올려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수행하는 전 과정을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과목이 하나 더 듣는 것 같은 그런 강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를 선택해서 하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쓰고 말하고 하는 거가 훨씬 더 기존에 그냥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겠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대구와 제주의 이제 국공립고등학교에서 먼저 아이비를 시작을 해서 요번에 이제 대입 처음으로 요번 2월달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대입 실적은 그 언론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교 이래 역대급 대박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해외 대학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 국내 대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그 오셨던 경북대 사대부고 그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국내 대학 하려면 1학년이 상대평가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공립 고등학교니까 똑같이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1학년 내신이 낮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뭐는 이런 서류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그러니까 1학년 때 잘 못했다가 2학년, 3학년에서 아이비에 재미를 붙이고 점점 성장을 한 애인데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1학년 상대평가 그걸로 다 이제 걸러져서 합격을 한 학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해외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토론토 대학에 장학금 2억 받고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더라도 뭘 처음부터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대학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이제 현재 아이비 한국어화된 프로그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 중요한 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만든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출을 맡고 있는 김신환 PD가 프로그램 영상을 소개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여러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김신환 PD입니다. 이번에 교실 이대학 연출을 맡아서 한 1년 정도 제작을 해서 이제 4월 21일 일요일 밤 10시 50분부터 첫 방송에서 한 3부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한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코끼리를 빼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저도 기존의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핀란드 다큐멘터리 너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네. 뭐 이런 거 그럼 핀란드를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9년에 그 IB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IB 프로그램 도입과 확산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만 그 방법을 준용하고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경우에 코끼리를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과정은 많은 우려, 그다음에 뭐 걱정, 또 불신,
저항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만 가지인데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뭐 개혁, 혁명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세계관을 만나는 과정이어야 된 것 같아서 저 역시 그거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혜정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아이비는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서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 얘기만 하고 다리 만지는 사람은 다리 얘기만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코끼리가 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여줘야만 되는 일이다 보니 사실 한 150일 이상, 150회를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촬영을 하고 또 보면서 그 변화들을 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은 똑같이 생긴 교실 안에서 얼마나 다른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짜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또 그런 변화가 총체적인 변화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다른 구성된 세계관을 접하게 됐을 때 또 우리가 각자 먼저 어떻게 적응하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거의 학원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이비 학교에 갔을 때 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정말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태도를 갖고 있고 특히 촬영을 할 때 되게 이제 카메라 오고 막 그러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종이 딱 치면은 그냥 수업에 너무 집중하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정말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경우에 정말 촬영이 진실로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많이 목격을 했고 또 편한 점은 인터뷰를 부탁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이 많이 빼거든요. 잘 이제 대답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아이비 학생들은 말을 너무 잘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얘기나 물어봐도 너무 말을 잘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떤 아이비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단지 그냥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 이게 작게는 멀리는 이제 미래 사회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관점부터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까지 다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란 걸 좀 보여주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보고 아마 여기서 방송을 보시면 주관식 채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공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관식 채점은 공정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게 주관식 채점이란 것은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채점하는 거구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채점도 달라질 수 있구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수능 시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능 시험에 어떻게 다르게 이제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 우리가 원어민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수능 시험을 좀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송에서 얼마나 또 유명한 분들이 또 직접 시험을 보셨는지를 좀 아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험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도 사실 수능 시험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려면 정말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엄청 유명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로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 저희 인터뷰로 주력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근거들 이제 아카데믹하게도 근거를 잘 받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담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사실 변화란 것들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IB 뭐 홍보대사 하는 거 아니고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 다른 어떤 시험 제도의 변화가 가능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이렇게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교육 대기획 교실 이데아 본방사수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토크 콘서트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요.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저도 많이 이렇게 와서 듣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IB가 꼭 그 답은 아니더라도 이걸 객관식과 상대평가에서 탈출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을 받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수능이나 그 입시제도를 만드는 그 원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이게 사회 문제거든요. 입시제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다 생각하면 제가 총장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교수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정시 그러니까 수능을 우리 그때 30% 정도 뽑고 있었는데 40% 늘리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나 그 교육비서관도 당연히 거기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요 70% 이상이 정시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거기 그냥 그 공정하게 그냥 시험 봐, 이 객관식 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교육학자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객관식 주관식 문제도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구나.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어 주시면 이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전에 선거 때마다 이거를 공약을 검토를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진보 쪽에서도 그렇고 보수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끝내 이제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표에 유리하지 않다였어요. 이게 뭐냐면 표에 유리하지 않다는 거는 뭔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시가 뭔지 모르지만 더 공정해 보인다는 그런 신화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해야지 다른 거는 다 이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에 퍼져 있는 게 너무 압도적이면 그러면 일부 교육학자나 혹은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게 엄청난 발목이 잡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다큐를 만들려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교육청들에서 시범학교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부모님, 뭐 학생들, 그런 교사들, 관리자들 모두 다 그런 목소리를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한 목소리로 내줄 수 있는 그런 풀이 우리나라에 좀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KB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이걸 무브먼트로 만들 수 있는 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MBC 아나운서 임현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